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 저의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법인 두레텍스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세무자문과 여러 가지 심사위원, 감리위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 농, 그, 농수산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나, 아, 내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나에 대해서 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어, 그 이익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또 얼마에 파는지, 그리고 이걸 팔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필요 경비, 양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지고요. 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양도란 뭐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등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아, 또한 이제 부담부증여,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부담부증여인데 부담부증여도 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음, 부담부증여가 뭔지 다 아시죠? 부담부증여란 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한 5억 정도의 그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그 임차보증금도 나중에 네가 여기서 빼줘라 라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임차보증금 5억을 뺀 나머지 5억만 증여세로 과세되고 그 5억 그 보증금 인수액 5억 상당액은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교환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요. 어, 그 교환, 우리 뭐 현실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에 접한 땅 일부와 뒤에 넓은 땅을 이제 서로 맞바꾸자라고 이제 교환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환 거래 역시도 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깜빡하고 세금을 신고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이제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고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꼭 교환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산 산식에서 양도가액, 내가 이번에 파는 가액을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하고 취득가액,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이제 양도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양도비겠죠. 그리고 이제 세무사한테 양도세를 계산 의뢰하는 비용도 이제 다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 장기 보유는 6에서 30%인데요. 내가 얼마나 이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30년간 보유하다가 땅을 팔게 됐을 때 이 30년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지금 내가 팔면서 실현은 됐지만 사실 이 이익이 30년간 꾸준히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세금을 누진세로 이번에 많이 세금을 떼게 되면 납세자한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어, 차감해주는, 깎아주는, 소위 말해서 깎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을 보면요.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그 앞서 말한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그러니까 내가 산 가액 빼고 필요용이 빼고 장기 보유 뺀 그것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에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인별로 연 250만 원을 뺀 다음 기본세율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세금이 이제 산출세입니다. 산출세의 기본 세율이라는 게 이제 6에서 45% 세율인데요.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가산한다 그러면 6.6에서 49.5%의 세율까지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45%, 49.5% 세율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면 더 많죠. 뭐냐? 단기 양도 등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45%보다 더 세운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단기 양도, 이것은 이제 투기로 보겠다는 거죠. 투기. 단기 양도. 오래 사서 오래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투기로 보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국세청 및 이제 어, 국세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오래 사서 오래 파는 거는 50% 세율을 적용받고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55%죠. 55% 세율을 적용받고요. 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인 건 이제 40%인데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가 적용되는데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의 소유자인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저한테 사기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거죠. 또 팔려서 자기는 중간에 그 등기를 안 치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 한 상태에서 별도의 그 토지를 또 제3자한테 팔면서 이제 마진을 보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고 투기꾼이라고 판단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세금 77%를 부과합니다. 아주 엄청 세죠.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과 뭐 이월과세 제도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이제 그 실무에서 나타나는 게 8년 이상 자격농지, 축사용지, 어업용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토 감면, 4년 이상 농사를 지은 그 땅에 대해서 이 토지를 뭐 수용이나 뭐 팔면서 그 이 땅 대신 그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땅을 취득하면 또 세금을 좀 깎아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 현물 출자 감면.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제가 농사를 짓다가 내가 이제 뭐 영농조합법인 혹은 뭐 농업회사법인을 차려서 이제 법인으로 농업을 경영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농업회사법인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농사를 짓던 땅을 여기다 법인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주체가 돼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고 농업소득 발생을 시킬 건데 내가 갖고 있다가 회사에 농업회사법인에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넘길 때 내가 갖고 있다가 회사에 넘기는 게 어, 그 실질적인 그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주체의 그 변경이라고 보아서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의 현물 출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넘길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 출자할 때는 농지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할 때 감면을 해주고요. 농지 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2월 과세입니다. 여기 잘못 썼는데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라는 건 당장 세금을 내지 말고 나중에 세금을 내라라고 일시적으로 밀어주는 걸 이제 2월 과세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개별세법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게 8년 이상 자격증지에 대해서 이제 감면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100%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100% 깎아주는 걸 전부 다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그 1억 원이고, 그리고 5년 이내에 최대 2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억 주고 산 땅이 한 8억 주고 팔아서 한 7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이것을 뭐 계산을 잘 해봤더니 세금이 한 1억 3천 정도가 나오더라. 세금이 1억 3천 정도가 나왔으면 한 1억 정도는 깎아주고 한 3천만 원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어, 이제 개별 사안으로 이제 그 농지 요건을 보면요. 농지 요건은 농지는 전답 과수원 용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여야 됩니다. 뭐 대지나 뭐 임야도 실질이 여기다가 뭐 전답처럼 이제 뭐 벼나 뭐 그 기타 작물을 심었다고 하면 똑같이 그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하는데요. 이제 도시 지역, 국토 개발 및 뭐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도시 지역, 뭐 관리 지역, 뭐 여러 가지 지역 구분이 있는데요. 지역 구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토지는 우리 이 감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예를 들어서 뭐 화성도 땅이 꽤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완전 시골이었는데 화성도 많이 개발이 뭐 화성뿐만 아니라 뭐 김포 뭐 이런 쪽이 예전에는 평야여가지고 뭐 다 그냥 농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뭐 주거 지역이 되고 공업 지역이 되고 뭐 이렇게 땅이 이제 지목이 변경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서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 양도소득세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렵게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지. 여기가 이제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여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고생했으니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세금 내라. 농사 지으면서 어, 그 식량 안보 및 뭐 그 고생한 거에 대한 그 감면의 대상으로 그 땅값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도시 지역 중에서도 도시 지역에는 이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리고 이제 녹지 지역이 들어가는데요.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김포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전주도 전주 인근의 땅들이 도시 지역으로 간혹 편입된 경우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공만 아니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요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촌 요건. 제촌이라는 건 그 농지 소재지로부터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부터 3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지를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게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작용이란 그 소유 농지에서 다연색 작물을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실무에서 이 자격농지 감면을 받을 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은 다 뭐 이양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 농사를 지을 때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실제 실무에서는 왜, 이제 마을에서 기계를 다뤄주시는 분들이 대신 이제 기계를 다뤄주고 어, 뭐 중간에 이제 뭐 겨우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제 물 정도 관리해 주는 게 이제 일이고 뭐 가장 중요한 뭐 모내기 뭐 추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로 하다 보니까 떻게 보면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도 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 다른 소득이 없고 거기서 제촌만 했다고 하면 2분의 1 정도는 따지지 않고 작용한 것으로 인정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제촌 작용을 했더라도 자격요민이 총급여 그러니까 월급이 연간 월급이 3,7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금액 내가 뭐, 이제 농사 짓는 거 외에 별도의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도는 실제 농사를 졌어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월급을 연봉이 3,700이라고 하면 월 3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발생할 텐데 이런 사람이 언제 와서 농사를 졌겠냐? 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애는 실제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농사를 짓지 않는다, 안 지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실제 제가 2010년도에 양도소득세 화성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하나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화성에 거주하시면서 이분이 기아 자동차의 생산직 근로자셨어요. 그 연봉을 따져보니까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1억. 연봉이 뭐 이제 주간 야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당까지 받으니까 연봉이 거의 뭐 한 9,700인가 뭐 거의 1억 가까이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이 3,7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2010년도에 이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생긴 법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이제 주간 야간 근무하니까 야간 근무하고 와서 주간에 농사를 졌다라고 이제 소명을 해가지고 그때 세금을 그 당시에 뭐 한 1억 얼마를 이제 감면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와 이거 진짜로 뭐 다 농사졌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자격증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꼭 해줘야 되나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2014년도에서부터 이제 그 급여에 대해서 급여 및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양도세에 자격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이제 법이 바뀌었죠. 어, 이제 양도소득세 자격 감면은 이제 양도 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총 보유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되는데 사서 한 8년 정도 딱 그 농사를 짓고 그리고 제가 그냥 딴 사람한테 농사를 이제 맡기고 제가 뭐 딴 데로 이사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농사도 안 짓고 하니 이걸 그냥 팔아버려야겠다라고 파는데 지금 이제 파는 당시에는 제가 그 농지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8년 동안 요건을 충분히 다 가졌다고 하면 거주지를 옮기고 내가 농사를 당시에 이제 양도 당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감면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양도소득세 자격 감면 한번 처리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저기 53년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농지였는데 이분이 그 이제 상속받을 당시가 18살이었고요. 70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결혼하시면서 70년도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그때 그래도 한 2, 3천만 원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어, 결혼하시기 전에 20대 처녀 때 농사를 직접 졌다라고 잘 소명을 해서 한 2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지금 이 양도 당시, 지금 팔 당시 제촌 작용하지 않아도 이미 8년 작용의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 자경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요건입니다. 또 하나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상속받은 농지. 아버지가 이미 농사를 다 뭐 8년 이상 뭐 지셔가지고 뭐 다른 소득도 없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셨다. 농사를 지셨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농사를 안 지은 상태에서 물려받았다.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인이 1년 미만 이상, 1년 미만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그 해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무조건 1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면 어, 그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으로 봐줍니다. 어, 8년 자경 감면, 그러니까 8년 자경 감면 신청 시 이제 준비 서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는 뭐 주민등록 초본, 어, 거주지 이 변동사항 다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과 이제 그 농지 대장, 뭐 농지 원부, 그리고 뭐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뭐 조합원 그, 뭐 비료 및 그 농업, 그러니까 농협과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이제 첨부하면 이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어, 이제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인데요. 이거는 농지에 소주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4년 이상, 아까는 8년 이상이었죠. 그 감면 100% 감면 받으려고 하면 8년 이상 그 농사를 졌으면 이제 그 팔더라도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8년은 못 채웠고 4년 이상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로부터 내가 그 파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이제 거주하면서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어, 그, 예, 그 농지를 새로 취득을 하면 내가 이 농지를 팔고 농지를 새로 그 3분의 지금 양도하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농지 가격이 2분의 1 이상의 농지를 사서 거기다 새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농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년 자격 농지로 1년, 그러니까 한도가 1억이니, 8년 자격 농지로 감면받고, 풀로 받고 싶다는 거죠. 풀로 받고, 일부는 내가 농지를 또 이거 팔고 농지를 새로 사면, 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있다는데, 일부는 이걸로 또 감면이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세특례제한법 70조와 69조 이거는 통합한도 1억입니다. 통합한도 1억. 그렇기 때문에 자격감면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100% 1억을 다 썼다라고 하면 이제 그 농지 대토 추가로 농지를 더 딴 데다가 사시더라도 더 이상 감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제초 자격 요건은 똑같고요. 다만 농지를 양도하고 이제 8년이 안 된 농지겠죠. 8년 작용이 안 된 농지, 4년 이상 8년 이하인 경우 농지를 새로 취득을 하면 3분의 2 이상의 면적이나 아니면 농지 가격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을 하면 또 감면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새로 취득한 그 농지는 또 나중에 또 감면받으려고 그러면 또 4년 이상이 또 농사를 또 지어야겠죠. 그리고 69조에 자격농지의 감면이 있고요. 그 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도 있고 어업용 69조의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도 있어서 농사뿐만 아니라 뭐 축사, 에 사용한 그 토지들은 다 똑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그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격농지, 뭐 축가용지, 자격농지, 뭐 어업용농지, 자경산지 다 감면이 가능한데 69조의 이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내가 그 축사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면
그 5년 이내에 시 그 축산업을 재개하면 그러면 추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축사용지에 대해서만 이런 감면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 서울우유 조합원 그, 사, 그 자문사무사인데 이게 불리하게 이제 이제 목축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땅을 파시고 어디 딴데 가서 새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서 이제 팔고 나갈 때 팔고 나가서 이제 가면은 봤대 딴 데 가서 옆에 가가지고 옆 동네 가서 이제 짓고 하려고 봤더니 새로 축산업을 내가 지어서 여기 그 감면 받고 그 옆에다가 새로 땅을 사가지고 축산업을 하면 그러면 그 감면받은 양도세를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어, 왜그 축사용지만 그렇게 감면 그 추징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사용지는 어, 5년 이내에 축산업을 재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농지대토의 양도세에 가면은 농사와 다른 일을 겸업하게 되면 똑같이 감면에서 제외가 되고요. 어, 작용농지가 상속되는 경우도 그 상속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그 경작 기간이 8년 되기 전인 경우에는 8년 이상 이제 상속인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이 충족되면 또 똑같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물려받으신 분이 1년 미만으로 하면 그 1년 미만은 합산해주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을 해주니까 꼭 1년 이상 짓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리고 수용 받은 경우에는 8년을 다 채우지 못해도 8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준다. 어, 수용이 뭔지 아시죠? 수용이라는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또는 권한 있는 단체가 어, 물건의 이제 소유권, 권리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 땅을 국가가 여기다가 무슨 산업단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8년을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강제로 가져가 버리면 8년을 못 채우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감면을 못 받게 8년을 못 쳤다는 이유로 국가 가져가서 강면 그 8년을 못 쳤다는 이유로 감면을 못 받게 되면 납세자한테 너무 불리하죠. 농지 소유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수용된 경우에는 8년을 다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법인의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어, 농업인이 농업인이 그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법인의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현물 출자라는 게 농업회사법인, 뭐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아니지만 농업법인이 이제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도 이제 주식회사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주식회사라는 건 아시죠?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시죠? 자본금을 그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 자본금은 어, 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농지 만평에 뭐 농사를 짓다가 제가 이제 어, 소득도 소득도 많이 늘고 해서 공직력도 갖추기 위해 이제 법인으로 농사를 경영해봐야겠다. 농업을 경영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제 농업회사법인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땅을 주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땅 팔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양도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죠. 그러면 누가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경영했던 것을 농업회사법인에게 똑같이 이전하면서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농업을 경영한다 하면 이거는 그 경영하는 형태만 바뀐 것이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물 출자, 돈 대신 그 법인에다가 돈 대신 그 땅을 출자함으로써
그 자본금을 채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10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돈 대신 땅으로 그 출자한 경우, 땅, 땅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다만 그 감면 대상 농지는 전답 그 공부상 관계없이 이제 실제로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인데요. 그때는 이제 그 100% 감면을 해주고요. 이걸 이 역시도 뭐 1년에 1억, 2년에, 아니, 5년에 2억까지고요. 어, 그 농지가 아닌 농지 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100% 깎아주진 않고, 뭐 농지 외에 이제 부동산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창고 같은 거죠. 창고 같은 거를 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감면,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 영구적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고 이월과세라고 해서 일단 세금을 이제 안 내고 넘겨주고 나중에 이 농업회사법인에서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회사법인에 주식을 딴 사람한테 팔 경우에 양도세를 그때 내게 어, 일단 일정 기간 미뤄주는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농업회사법인 그 자격감면, 대토감면 다 똑같이 이제 그 농업인은 그 제촌 작용하면서 저기 연접 시군구 그러니까 제촌도 해야 되고 작용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뭐 3,700만 원 이하의 소득 그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3,700만 원 이상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 규정이 있죠. 사후관리라는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 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경우. 제가 이제 땅을, 딴 사람한테 팔려고 했어요. 딴 사람한테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감면받고도 꽤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뭐, 감면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양도, 그, 농업회사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농업회사법인에 그 이제 땅을 현물 출자한 다음에 그 농업회사법인에 주식을 딴 사람한테 팔면 주식에 따르면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결국 농업회사법인의 땅까지 상한 격이 되는 거죠. 또 그 농업회사법인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넘긴 다음에 그 농업회사법인에 주식을 넘기더라도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땅을 넘긴 것으로 봐서 출자 지분을 이제 3년 이내에 딴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걸 다 추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물 출자도 똑같이 이제 그 사후관리 규정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가족과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피상속인이 누굴까요? 피상속인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고요. 피상속인이 어, 피를 흘리시는 분이 피상속인,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요. 상속인, 상속인은 이제 재산을 물려받으시는 분이 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저기 외워두시면 쉽고요. 상속인은 이제 물려받으시는 분을 상속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상속세는 뭐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 그러니까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 그게 무슨 얘기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이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 다 알죠?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 상속 재산가액이
11조였답니다. 11조. 11조여서 상속세를 5조를 내셨대요. 5조. 반절. 50% 정도를 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상속 재산이 11조였기 때문에 상속세가 5조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산세 방식이고요.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11조였는데 이거를 큰아들인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이제 회장 됐죠. 이재용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어치를 가져가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희 여사께서 한 2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부진 회장이 2억, 2억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 가져갔다. 나눠서 가져갔더니만, 세금이, 뭐, 달리 계산되더라. 5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조나 4조가 계산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거의 특징은 이 유산세 방식은 누가 얼마를 나눠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 재산이 얼마냐, 요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나눠 갖거나 누구가 좀 많이 갔거나 이렇게 좀 나눠 가졌을 때 세금이 달라져야 그래도 똑같이 나눠 갔거나 아니면 이제 부에 재분배 기능을 이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 과세체계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도 5조 똑같이 나눠가도 5조 그냥 상속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현 우리나라 방식인 유산세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기에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삼성생명에 이제 자문상무사인데 그, 여담이지만 이건희 회장님 상속 재산이 11조인데 5조 세금이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긴 하죠. 얼마나 아까울까. 11조인데 어, 5조나 세금으로 이제 한 반이나 세금으로 떼어간다 그러면 참 속상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혹자들은 야, 그렇게 빼돌리고 알아서 다 땡겨놓고도 11조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누가 옳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득세 과세체계는 이제 최대 50% 세율까지 적용받으니까 좀 과하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여세라는 게 있는데요. 어, 생전에 주시면 증여세고요.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건 상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건 증여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게 되는 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또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상속이라는 건 상대방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이 저희 아들한테 가는데 제가 죽었는데 저희 아들 및 저희 배우자한테 어, 재산이 물려줄 텐데 이거는 음,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제가 죽으면 그냥 부의 무상 이전인 건 그냥 기정사실이잖아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상속이고요. 그와 반대로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입니다. 계약. 그래서 증여 계약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신다고 야 너 이 상속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어, 너한테 물려줄 테니 너 받을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가져가 한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네, 좋아요,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증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증여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받을 사람이 그, 수락을 해줘야 증여 계약이 체결되고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행위냐, 상대방 없는 행위냐, 따라서 이제 상속과 증여를 나눌 수 있고요.
증여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어, 그럴 일은 없고요. 그 상속을 이제 증여를 해주신다라고 해서 뭐 제가 받는다고 해서 좋아, 아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뭐 이래저래 뭐 생각을 알아봤더니 뭐 취득세 및 증여세가 한 3억이 나온대요. 세금이. 그 정도 나온다. 한 10억짜리를 증여했더니 한 3억이 세금이 나온대요. 그러면 제가 3억이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받냐? 지금 돈 없어서 못 받겠어요. 라고 제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이거 가져 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저 이거 못 받아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증여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인데 이 작년 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 제 거래처 이제 그 대표님 뭐 이제 아드님께서 대표님이 아드님한테 본인 이제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1월 1일 날 신년 인사를 온 아들한테 밥 먹으면서 야, 너 내가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 여기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를 네가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제 아들이 그때 봤더니 지금 얼마예요? 뭐 시세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한 10억쯤 되는 거 저기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증여계약서 쓰고 다음에 와가지고 증여계약서 쓰고 그때 가져갈게요. 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세무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한 3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죠. 3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 집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본인 집을 내놔서 본인 집을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에 봤더니 그 10억짜리 집이 시세가 15억이 됐어요. 한 6월쯤 왔더니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 증여계약 그 구두로라도 증여계약을 체결한 1월 1일 날 가입 11억 10억이 됐 증여세의 세금에 대한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0억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전되는 15억일까요? 당연히 15억입니다. 15억. 둘이서 합의를 했더라도 증여계약이 구두로라도 체결됐더라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을 요할 때 등기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랍시고 생각을 하고 증여 등기를 딱 6월 달에 증여 등기를 쳤더니 그 아파트가 15억이 됐다라고 하면 15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죠. 15억이니까 증여세를 다시 계산했더니 4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4억 8천, 야, 4억 8천이면 내가 이거 안 받았지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증여를 반환 한 해 만에 뭐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증여 등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그때의 시세대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세대로 상속세를 매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그 금액대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예.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네. 어, 상속이란 상속이란 그 예,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속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연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이제 이건 이제 민법적인 내용이고요. 민법 제1000조에 보면 상속에 관한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어, 어, 그 상속에 대한 순위 제1순위가 상속인에 대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이 그 상속 상속 1순위 권자고요.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배우자는 아들과 공동상속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이 없을 수도 있죠. 요새 이제 뭐 딩크족도 있고 그래서 아들이 없을 수도 있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아니라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상속입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경우에는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되고요. 만약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없다고 하면 배우자는 음, 그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에 이제 배우자는 이제 중간에 이제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 2순위 또 없다고 하면 이제 형제자매, 4순위 이제 그 반기혈족이고요. 실무에서는 뭐 형제자매까지 반기혈족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대부분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상속권자에 들어가고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상속의 순위, 네, 그렇고요. 근데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를 대신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손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 둘째 아들만 상속인에 포함돼서, 직계 비속이니까, 둘째 아들만 포함돼서, 둘째 아들이 전부 100%를 다 가져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큰아들 죽었지만 큰아들의 배우자와 빅속이 있다면 그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니 큰아들의 어, 배우자와 큰아들의 아들도 그 큰아들 몫으로 가지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습 상속인데요. 이 대습 상속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97년도에 그 괌 칼기 추락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인천의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님께서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손자 둘과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과 딸의 손자까지 해서 온 가족이 괌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그날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때 뭐 탑승객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유일하게 안 그 자리에 없었던 게 그 다음날 뭐 수술로 인해서 다음날 출국하기로 했던 그 사위만 있었던 거예요. 사위만 그 비행기에 같이 안 타서 추락을 해서 그 화를 면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사위가 인하대병 의사였는데 수술 때문에 그 다음날 가기로 해서 이제 사위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을 사위가 받아야 되냐 아니면 인천 그 상호신용금고 돌아가신 그 회장님의 재산이 뭐 천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천억 그 넘는 그 재산을 그 회장님의 동생이 받아야 되냐 아니면 사위가 받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 누가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야 될까요?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될까요? 누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될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 회장님 동생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는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회장님의 동생은 친동생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장님의 동생이 상속받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대법까지 가는 법정 다툼 속에 아, 그 사위가 100%다 천억 넘는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습 상속인데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받았냐 하면 그 회장님과 그 딸, 그 딸을 이제 사위가 있고 이제 딸이 있는데 그 회장님과 딸이 동시에 사망했다라고 보는데 동시에 상속되면
그 추정상속인,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추정상속인 딸한테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순간 바로 또 그, 그 딸의 배우자인 사위한테 상속이 또 개시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 사위가 100%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대법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단독 상속이 되면서 음, 그 천억 명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의료복지재단이나 뭐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안 만들었죠. 안 만들었죠. 아무튼 근데 그분은 인하대 뭐 의사로 이제 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세습상속 얘기하면 뭐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97년 칼기 추락 사건입니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및 뭐 이 내용은 딱 10분간 쉬고 8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어,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거기에 딸린 임차 보증금, 채무죠. 채무도 같이 승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일신 전서권, 그러니까 뭐 자격증,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들도 의사가 되냐? 아니죠. 아들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을 따야지 아들도 의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어,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그 소극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상속을 하려다 보니까 봤더니 빚이 더 많아. 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상속 포기라는 걸 하는데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상속 포기가 되면 앞서 말했 여기 그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권자한테 상속이 개시됩니다. 2순위 상속권자도 없다 그러면 3순위 상속권자한테 가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에서 뭐 보면 그 큰아버지의 빚이 자기한테 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1순위 상속권자의 아들이 뭐 큰 집 형이 모르고 상속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사촌, 조카들한테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 그 상속 포기가 아니라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아들이 총대를 메고 아버지 그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 빚이 많다고 하면 안 받겠다라고 이제 구분 짓는 게 그 상속 포기가 아니라 한정 승인입니다. 주변에서 어, 빚이 많을지 재산이 많을지 그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속 포기가 아니라 한정 승인을 꼭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상속분인데요. 유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거든 이 아파트는 우리 큰아들 줘라라고 유언에 의해서 이제 유언장이나 뭐그 유증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음,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정상속분이라고 해서 그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이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둘째 아들한테는 빚만 물려줘라. 대출 10억 있는 거 저기 재산은 큰 아들 주고 둘째 아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10억 대출 10억만 물려줘라. 가능하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빚만 유언에 의해서 배부할 수는 없다. 재산은 이제 배부할 수 있지만 빚은 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상속 분할 협의는 이제 그 상속인들이 알아서 잘 나누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속
앞 시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속 그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덜 가져가나에 대해서 상속세가 바뀌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상속인들끼리 적당히 분할 협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상속세 신고를 해본 결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만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게 더 많죠. 서로 싸우고 음, 꼭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뭐 똑같이 네, 뭐 형제들끼리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이 이만큼인데 상속세가 대충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서 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분할 협의서 쓰고 이제 나머지 진행하시죠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위든 며느리든 이제 식구들이 이제 더 이제 넓게 넓은 가족들이 어, 이제 의논을 하다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어, 실무에서 보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지정상속도 할 수 있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법정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법정 상속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꽤 오래전에는 뭐 아들 뭐 장자 뭐 첫째는 더 주고 뭐 둘째 덜 주고 뭐 딸은 더 덜 주고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뭐 형, 뭐 동생 구분 없이 다 똑같은 비율로 배분하게 돼 있죠. 음, 예를 들어서 아들만 둘이다 하면 1대1, 뭐 아들, 딸이다 똑같이 1대1, 50대 50으로 배분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다. 라고 하면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아들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배우자만 있었다. 그러면 아들은 1이 되고요. 배우자는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1.5가 되죠. 그러면 아들 몫은 2.5분의 1인 40%가 되고요. 어, 어머니 몫은 2.5분의 1.5인 60%가 상속 지분이 됩니다. 이제 좀 복잡하게 해서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 배우자는 상속 지분의 50%를 가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단독 상속이 불가능한 대신 이제 50%를 가산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 재산을 전부 임의로 처분해 버린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일정 부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큰아들 다 주라고, 둘째는 말도 안 듣고, 생전에, 나한테 한 번 와보지도 않았으니, 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생각하고, 큰아들 네가 다 가져간다라고 이제 유언에 의한 상속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와서, 형, 내 목 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나 다 놔주기로 했어. 하지만, 둘째 아들이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면, 아들에게도 일정 부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거죠. 받을 권리는 자기가 상속받았어야 할 몫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없이 아들만 둘인 경우 그 아들 첫째 아들한테 다 물려줬다라고 하면 아버지 재산이 100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었으면 첫째 아들한테 100원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 지분 비율은 1대1이니까 그러면 50, 그러니까 50원, 50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 가졌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100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내 몫 주세요 하면 내 몫이 50%인 내 몫인 50원의 2분의 1, 25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의 이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기로 뭐 이제 작년에 이제 말이 입법 예고안도 나오고 막 말이 많았죠. 하지만 그것은 그 자녀에 대한 유류분 이제 직계비속, 그러니까 배우자의 그 유류분 청구를 막겠다고 한 게 아니라 형제자매의 이제 그 유류분을 막겠다는 얘기고 아직 자녀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의 과세 대상이 된다.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 아버님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몫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가까운 변호사를 상담해가지고 유류분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상속되는 증여세법 이제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 유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세법에 써 있습니다. 세법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을까요? 뭐 거래 형식, 목적, 뭐 관계없이 직접 또 간접 아니면 무형, 유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증여인데 증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래 형식을 띄워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제 발견했을 때마다 뭐 이제 여기에 한 주씩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리고 포괄주의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부유상 이전이다 싶은 거는 다 증여세로 일단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 1억만 내고 가져가, 1억만 내고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주는 건 이거 그 국세청에서 이제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이거 증여 아닙니까? 무슨 증여냐? 난 사고 팔았는데 난 다만 난 싸게 팔았을 뿐이지 싸게 팔았는데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국세청에서 그럼 이거 안 되겠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자라고 이제 이 법에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대해서 고가양도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를 아버지가 그냥 한 1억에 사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싸게, 속된 말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발적인 눈탱이를 맞아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증여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상속세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상속세 공제 제도에는 대표적인 얘기가 인적 공제, 물적 공제가 있고요. 인적 공제에는 기초 공제 2억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녀 수요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씩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6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괄 공제 5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10억.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기본으로 5억.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이 10억이 안 는다. 여기서 말하는 10억이라는 건 순재산이 10억. 그러니까 아파트가 2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 저기 그 전세보증금이 11억이다. 11억이다. 그러면 20억에서 11억 빼고 9억. 9억이 이제 10억이 안 넘죠.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요. 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죠. 세장가를 가셨더라도, 결혼을 하셨더라도, 재혼을 하셨더라도, 이 이제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가 이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괄 공제 5억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경우에 20억짜리 아파트에 11억의 그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럼 신재산이 이제 9억이죠. 9억에서 5억 공제해주고 4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상속세 인적공제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공제제는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용농상속공제, 금융상속재산공제, 뭐 동거주택상속공제 등등등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뭐 가업상속공제, 이제 뭐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이제 물려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도 되고요. 영농상속공제 또 역시 똑같이 영농상속, 그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었던 거에 대해서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서 이제 영농상속공제 똑같이 가능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가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이 농사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양축, 영어, 영림 다 포함하여 이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거나 아니면 그 양어장을 해서 뭐 했던가 아니면 뭐 그 조림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나무를 키웠거나에 종사한 경우에 영농재산 상속재산에서 영농이 이제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한도 20억. 2015년까지 작년까지 2015억이었는데 20억으로 이제 한도가 올라갔죠. 20억을 한도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예로서 음,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그 농지가 한 20억 있고 농지가 한 30억이 있고 농지가 30억이 있다고 하면 영농상속공제로 한 20억이 빠지죠. 그리고 일가일공제, 배우자공제로 또 10억이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영농상속공제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타 공제를 이제 중복으로 받아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작년인가까지 15억에서 이제 2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농 상속 재산 범위는 녹지, 초지, 뭐 도림 기간이 5년 이상의 산림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축사도 가능하고요. 축사 부속 토지, 축사 부속 건물도 다 영농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또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영농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영농조합법이 아니면 또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 농사를 지으시다가 개인적으로 또 땅이 있으셔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나는 이제 영농조합법인 아니 농업회사법인을 차려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그 땅들 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넘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현물 투자하면 세금 감면해 준다길래 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라 치고 이제 딱 봤더니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어, 그 그, 그, 농림사법인에 주식만 상속 재산은 있죠.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그냥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영농 상속공제로 공제를 받을 텐데, 이건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농업회사법인을 차리는 바람에 거기 물려받으면 그냥 그 농지였으면 영농상속공제 받았을 텐데, 이제 물려받는 게 그 농지가 아니라 그 주식이니 이러면 영농상품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런 거 하면 너무 조세형평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있죠. 똑같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그 출자금 같은 경우에도 다그 영농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농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피상속인이 그 이제 2년 전부터 직접 그러니까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 다만 질병 또는 협의 매수 뭐 못하는 경우에는 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또 인정을 해주고요. 계속 나오죠. 시군구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 그, 저 30, 그리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법세법을 적용하는 영농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그 농지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이때는 상속실 2년 전부터 해당 기업, 그 농업회사법인을 기업을 경영하고 최대 주주, 당연히 이제 뭐 투자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도 같이 이제 같이 한다 그러면 어머니 뭐 50%, 아버지 50%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냐? 그건 아니고 특수관계자 포함의 주식을 다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한 경우에는 다 이제 똑같이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상속인 요건은 이제 상속인, 물려받는 사람 요건은 18세 이상으로 너무 어린데 무슨 그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물려받더라도 농사를 당분간 못 짓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영농상속 공제를 못 해주고 18세 이상으로 바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18세 이상으로 이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음, 그 영농상속 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예. 두 번째로 이제 증여로 넘어와서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요. 증여세는 그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 중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힌트. 며느리는 며느리는 직계 비속일까요? 기타 친족일까요? 똑같이 사위는 기타 친족일까요? 직계 비속일까요? 직계, 이렇게 비속이 아닙니다. 기타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어, 1억짜리 뭐 재산을 아들, 딸한테, 아니, 아들하고 아들 며느리한테 50대 50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직계 비속인 아들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본인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빼니, 어, 그 세금이 없게 되는 거고요. 며느리는 본인목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 공제가 되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위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어, 어, 형제자매, 어, 며느리, 그리고 사위는 다 기타 친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촌 다 할 것이 기타 친족이고요. 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아들한테 올해 한 1억 주고 내년에 또 1억 주고 이런 경우는 줄 때마다 5천만 원 닦아줄 거냐? 그게 아니라 10년간 5천만 원 딱 한 번 빼준다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년간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 그래서 올해 뭐 배우자한테 6억을 주고 그 내년에 또 6억을 줬다라고 하면 12억에서 6억을 뺀 6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더 높은 세율에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이게 이제 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해마다 연장을 해줬어요. 올해 19년인가 20년인가 이제 연장 안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결국 다 연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연장이 되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네,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을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그러니까 단지에게 농지 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100분의 100 상당으로 그 5년간 1억을 감면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71조하고 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그 증여세 감면하고 그리고 영농상속공제 이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것 같다. 뭐 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그 71조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으로 증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음. 그 모든 그 영농 그 증여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일단 증여자가 그 제촌 작용을 해야 되고요. 증여로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 수증자 요건은 이제 18세 이상으로 직기 비속이며 똑같이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언제 이제 바로 농사를 지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런 공제를 해준다. 그냥 언제 미래 어느 날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거니까 감면해주라. 감면 안 된다는 거죠. 음,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그리고 영농상속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아들이 뭐 같이 제촌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촌은 하고 있지만, 아들은 뭐 나가서 농협, 저기, 읍내 농협에서 월급을 받아요. 이런 경우 월급이 또 똑같이 3,7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때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감면 대상의 농지의 범위는 그 여기 또 중요한 게 농지법의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4만 제곱미터. 뭐 밑도 끝도 없이 엄청 넓은 그런 것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만 증여 대상이다. 근데 4만 제곱미터면 상당히 넓은 거라 뭐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초지, 무슨 산림지, 축사용지, 그리고 축사, 건물까지도 다 영농 그, 그 증여 공제, 증여 감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약간 양도소득세 감면처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주상복은 안 되고 뭐 택지 예정지구 뭐 이런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과 그 감면의 한도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 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합노가 아니라 수등자별로 그러니까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 및 그 한도를 계산한다라는 것이고요. 감면세액의 한도는 똑같이 이제 1년에 1억, 5년에 2억을 감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세액의 징수. 감면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영농을 종사를 하지 않거나 5년 그 종사하다가 이제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류 조합원들 상담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한 7억 정도까지는 그 실제 계산해 보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여세 감면은 공시지가 한 7억 정도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지들은 이제 감면받은 농지를 이제 받고 양도한 날 이제 증여세를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월과세 여기서 말하는 이월과세는 어, 이제 아버지가 한 뭐 80년 1980년도에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주고 산 농지예요. 1,000만 원 산 농지인데 지금 한 7억쯤 된다니까 이거를 아들한테 증여를 해서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놓고서 그러면 이제 아들은 지금 세금은 안 냈지만 아들이 취득한 그 농지의 가액은 7억이 됩니다. 7억. 아버지가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 7억 상당을 신고하면서 넘겨줬다 그러면 아들이 취득한 가액은 7억인데 그러고선 아들이 얼마 뒤에 그냥 그걸 팔아버렸어요. 세금을 팔아버렸어요. 아니 저기 그냥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예를 들어서 7억 주고 산 거를 뭐 한 8억이 팔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7억 주고 취득을 했다, 7억을 주고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의 취득가액은 7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8억에 팔면서 아들 취득가액 7억을 빼면 양도 차익 1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들이 7억 주고 받은 거를 7억에 팔았다. 라고 하면 내가 7억에 취득한 거를 7억 주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죠.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판 걸로 봅니다. 아버지가 1,000만 원 주고 산 거에서 지금 7억 주고 판 걸로 봐서 6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특례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불이익을 주는 거죠. 아들이 농사 짓기로 해놓고선 이걸 아들이 받아놓고 홀랑 팔아버리면 이거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판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네, 엄청 그 양도세를 많이 낸다. 매우 많이 낸다라는 거고요. 어, 어, 예. 그 다음으로서 이제 취득세.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국세 그 양도 상속 증여세는 국세고요. 취득세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취득세, 취득세, 뭐 제사세는 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부가 주체가 국가가 부과를 하느냐, 납부가 국가냐, 아니면 뭐 특별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 지방세냐. 쉽게 얘기해서 뭐뭐뭐 세무서, 뭐 강남세무서, 뭐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아니면 뭐 화성세무서, 김포세무서 이렇게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국세고요. 그냥 여기 영수증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주시청 아니면 무슨 덕진구청, 덕진구청 혹은 아니면 뭐 김포시청 아니면 서초구청 이렇게 구청, 뭐 시청, 뭐 도로, 뭐 경기도에다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얼마 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죠. 취등록세라고 그랬죠. 취등록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게 2016년이었나? 뭐 그때 아마 그 취득세랑 등록세가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눠내냐 이거를 하나로 합쳐라. 라고 해서 이제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만 남았죠.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세를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세금이 싸졌냐? 그건 아니고 등록세가 없어지면서 그 등록세 세율만큼이 취득세한테 그대로 얹어졌죠. 그래서 매매 농지의 그 취득세율은 매매 우리가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3%, 농수세 0.2%, 지방교육세 0.2%, 합이 3.4%로 세금이 계산되고요. 우리가 이제 농민이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50% 감면 적용 받으면 1.6%가 되고요. 증여는 이제 무상이죠, 당연히. 무상. 남한테 공짜로 받았다. 아버지한테 받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받을 수도 있고, 뭐, 삼촌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칙이 3.5%, 이 0.2%, 0.4%에서 4%였는데, 감면을 받아서 1.9%더라. 이제 농특세가 감면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정확히 받느냐 아니냐가 나눠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상속. 상속으로 인한 세율은 2.3%에서 이제 2.56%가 되겠습니다. 또 증여도 공짜로 받는 거고 상속도 공짜로 받는 건데 상속이 좀 더 싸죠. 세율이 더 싸죠. 그게 왜일까요? 어,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그 증여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계약이죠. 계약. 네가 책임을 짓고 받기로 했으면 그러면 책임을 지고 더 비싼 세율을 감당해라 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을 잘 살펴보면요. 어, 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 국세에 관한 내용이고요. 취특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또 다른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를 보면 자격농민이 직접 그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 축사, 온실 등
어, 온실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있고요.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들 50% 감면, 그리고 뭐 농기구로 뭐 취득세 감면 등등등 이제 감면 규정이 있고요. 근데 이 감면 규정이 있어요. 감면 규정이 있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감면을 받으면 이 앞에 보시면 특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그 농어촌 특별세액이 감면세액의 20%를 또 내야 됩니다. 2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 감면이다. 50% 감면이다라고 하면 50% 감면받고 50%를 내잖아요. 근데 그 50%의 20%인 10%죠. 10%를 또 농특세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50% 감면이라고 하면 40% 실제 돈 내는 거 40% 감면이고요. 그리고 그 취득세 75% 감면이면 거의 대부분을 감면받는 것 같지만 75% 감면받으면 25%를 내고 75%에 또 20%인 또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40%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반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조 자격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그래서 자격민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자격농민은 국세에서 말하는 자격농민과 지방세에서 말하는 자격농민의 기준은 좀 약간 다릅니다. 자격농민, 여기서 이제 지방세에서 말하는 자격농민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업 공동체 농업 경영인, 후계 농업 경영인인 경우에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음, 이제 자격농민 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 농지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그 취득하는 농지이고요. 농지는 똑같이 이제 주상공, 뭐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외래 지역,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그 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그 해당이 됩니다.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도 뭐 그 시라고 하면 다 도시 지역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시지만 감염 대상 토지가 있을 수도 있다. 시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 이는 이제 전부 다 도시 지역은 아니고 주상공 그이 지역 외의 지역은 감염 대상 토지다라는 것이고요.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그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고 뭐 그리고 그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그 이제 3만 논밭 과수원 같은 경우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그리고 뭐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그 20만 제곱미터 이하 그 토지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계속 사들이면 그거 다 감면해 주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놓고 2년 경과할 때까지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추징한다. 사후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감면을 받지만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도 똑같이 50% 감면받습니다.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빈이라고 쓰면 뭐 저온창고가 되겠죠. 이런 시설도 50, 취득세의 50%를 그, 경감받을 수 있다. 농업용 시설은 어, 그 똑같이 주상공 외 지역이고 그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농업법인은 이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겠죠. 아, 영농복 그 농업회사법인이 똑같이 취득할 때도 똑같이 감면을 해준다.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죠. 75% 감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특세를 감안한다면 한 저기 60% 감면이고 40%는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농업용 시설 똑같이 시설도
감면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시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도 똑같이 이제 농업 그 대표자 요건 어, 개인이 취득을 하면 농업인의 요건이 있듯이 농업회사법인의 그 대표자 요건이 있죠.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13세에서 14세, 34세 이하여야 되고 뭐 그 지배주주 또는 최대주주일 것. 뭐 이름만 그 대표자로 농민은 이름만 올려놓는 거 대표자로 이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주인은 뭐 따로 있다라고 하면 안 해준다라는 거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농지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창고나 아니면 뭐 정원창고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짓기 위해서 짓는 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준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23년까지 일몰 기한이 있지만, 어, 거의 뭐 매년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도, 그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농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뭐, 해산하는 경우, 그리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장 안 내고 얼룩뚱땅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 체크해서 어, 그 추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이제 우리가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고요. 재산세는 이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을 어,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 세제인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유명무실 해졌다가 요새 또 다시 그, 많이 이제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세금이죠. 종부세라고 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보유세이고요. 전 국민을 납세자라고 하는 대중세.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의 재원을 충당한다. 아, 그리고 이제 세율은 낮아서 그 조세저항이 이제 덜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취득세는 낮춰놓고 보유세를 엄청 많이 물리죠. 그러니까 능력 안 되면 보유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러는데 우리는 취득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사고 나서 적당히 보유하다가 오르면 비싼 값에 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어, 뭐가 더 높고 낮은 게 옳고 그른지는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취득세는 높다. 처음 내는 세금은 높고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 세금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방, 항구기 예,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그 소유권을 넘겨줬다.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면, 낙세무자는 누굴까요? 6월 1일 소유자인 양수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이 6월 2일이었다. 6월 2일이었다. 그러니까 잔금이 6월 1일이라면 6월 2일 날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양도인 팔기 전에 사람이 6월 1일 날 현재 갖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날 그 세금을
나중에 팔고 나서 한참이 뒤인 9월 달에 그 양도소득, 아니, 저기, 재산세 공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나 이거 팔았는데 왜 나한테 오지? 6월 1일 날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세금이 나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6월 1일 날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나는 뭐 6월 30일 날 팔았으니까 세금이 1년에 뭐 100만 원 났다고 하면 1년에 반정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세금 50%인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내고 50만 원은 산 사람이 미리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해에 그 재산세를 전부 다 고지해서 전부 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언저리에 거래되는 건 재산세를 누가 내냐 서로 이제 옥신옥신하면서 이제 매매가에게 반영을 하죠. 내가 재산세를 내가 내니까 나 그만큼 깎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양도가액에서 조정을 하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세율은 0.2%에서 0.5%, 그리고 뭐 농지 같은 경우 0.07%, 아주 낮은 세율로 거세하죠. 아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45%, 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49.5%에다가 뭐 미들king 같은 경우는 77%까지 가는데 0.07%면 매우 낮은 세율이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낮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뭐 세수도 부족한 차에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용역 그 영역도 하고 해서 우리도 보유세를 높이자.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높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보완적인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습니다.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한 소유자한테 어,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재산세를 빼주는 재산세를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뭐 얼마큼이다라고 신고하고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 주고 팔았다라고 해서 내가 신고하는데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냥 내가 보기엔 이만큼이 맞으니까 그냥 이만큼 내세요 하고 집으로 이제 고지서를 날려주죠. 고지서를 날려주면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종부세 뭐 계산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너무 과하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해서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맞냐, 틀리냐를 이제 고민을 해서 어, 세금을 이제 부과받았던 세금을 뭐 취소하기도 하고 뭐 감면받기도 하는데 일단 세금은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해버립니다. 네, 부과한 이제 고지서를 부과하니까 고지서대로 일단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이제 별도합산토지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합계액이 이제 6억,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11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겠고요. 종합합산토지는 이제 뭐 나대지 잡종지 등 그, 어,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초과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이제 토지, 상가 등 건물, 상가 등 이제 부속 토지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뭐 별도합산 토지로 그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고요. 보통 이제 주택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냈죠. 그래서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뭐 위헌 소송도 하고 했는데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꿋꿋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토지, 도시지역 외에 이제 뭐 도시지역의 이제 외의 토지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토지이고요. 그 종합학생 토지,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토지들은 종합학생 대상 토지로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5억만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토지,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
외토지인 경우에는 80억이 넘어야 종부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종부세를 걱정할 일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세가 80억이어도 그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 80억이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시세가 80억이면 실제 그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한 뭐 반에서 50%에서 60% 정도죠. 그러니까 뭐 시세가 80억이라도 한 5, 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한 200억 가까이는 200에 한 160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농지로서 종부세 내기에는 이제 뭐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세세도 이제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뭐 그 농업법인이 농업, 뭐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사세를 50%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네, 저희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요. 제 핸드폰 번호니까 혹시나 이 영농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세법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영농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뭐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제가 상담 중이면 저 바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